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S&P와 피치에 이어서 무디스까지 미국의 최고 등급주의를 박탈을 한 건데요. 또 한 번 달러 자산 시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지난주까지 그래도 상승 흐름 지속해줬는데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주요 변수 살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죠. 매크로인사이트 한지용 키움증권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최대 이슈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일 텐데요. 네. 이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자칫 재미없을 뻔한 한 주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분주함을 부여해준 이벤트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 빠지고 있고 또 이제 미국도 선물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생각하실 것 같아요. 빠지는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얼마나 어디까지 빠질까, 이게 저희 이제 셈법을 할 때 주된 관심사일 것 같은데. 네. 그 2011년도 8월이랑 2023년 8월 그 당시 때를 보면은 그냥 뭐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줄곧 지수가 흘러내렸습니다. 저점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한 평균적으로 2달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오늘날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 보면은 7월 달, 8월 달까지, 7월 달까지는 좀 하락장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직관적으로 그냥 과거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도출한 그냥 결론이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하락은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의 신용등급 강등은 예고 없이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강등한 성격도 있었고, 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재정위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담, 또 우리나라 그 유명했던 2차 전지 포모에 따른 네. 후유증들이 있었죠. 지금 상황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들 같은 경우 있지만, 저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하방을 버틸 만한 힘들은 네. 이전보다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2011년도 차트 그 동그라미 친 데를 보시면은 저 때 우리나라 PBR 저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1배를 넘었던 구간이었고, 2023년도 8월 달에는 이제 0.9배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0.8배 중반 후반. 레벨 자체가 부담이 낮다라는 것도 이제 그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견딜 수 있게 만드는 내성, 면역, 이거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증시에는 일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 변동폭이 큰 상황인데, 특히 뭐 신용등급 강등이 국채금리에 아무래도 변동성을 더 할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이제 4.5%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국채금리 변동성 어느 정도 이어질까요? 이건 그야말로 진짜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네.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최근에 그 지표들이 생각보다 좀 잘 버티게 나오고, 네. 또 관세 협상 모드 들어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후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불과 3주 전만 하더라도 한 4번에서 5번 정도 연내 내릴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 2배로 줄어들었으니까 네. 금리 인하 기대 축소는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금리 상승은 4월 달과 달리 시장의 5월 달 이후에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을 하면서 나온 현상이니까, 아직까지는 이거를 4월 달처럼 뭐 트럼프 진영에서 셀 아메리카, 또 언론에서도 뭐 미국 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 지금의 이 금리 상승이 한 2, 3일 정도 혹은 일주일 넘게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진영에서도 뭔가 관세 쪽이나 감세 쪽에서 다른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섣불리 뭐 예측은 할 수가 없고, 네. 그들의 행동을 좀 사후적으로 봐야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채금리의 변동성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한 월마트가 관세 여파로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탓을 하지 말라라고 또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물가 지표 비교적 안정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5월 달에 네. 발표된 4월 CPI는 나름은 네. 잘 나왔는데, 5월, 6월 CPI는 조금 변동성도 있고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그 관세가 실제 뭐 가격들, 네. 물가에 반영되는 시점이 사실상 5월 달부터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부터 저희는 이제 진짜 뭐 데이터 확인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말 중에 그 금요일 날에 미국의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 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높게 나오면서
이거 인플레이션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 이 우려들이 상존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기대 인플레이션과 같이 또 설문에 기반한 소프트 데이터들은 왜곡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는 소프트 말고 하드 데이터 여기에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여파가 이제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파월 의장의 지난주 발언도 있었는데 파월 이제 공급 쇼크라는 이제 말을 꺼내면서 그렇죠. 장기 금리가 어쨌든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 경고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것도 금리 변동성 확대에 기여를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그의 말의 한뭐 주요 내용들이 공급단은 이제 좀 빈번해질 거고 과거랑 다르게 통화 정책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뭐 재검토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나 금리 얼마 안 내릴 거야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공급난이 상수화가 되면은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예전처럼 저물가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중물가 시대로 돌입을 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물가 보고서 금리 결정을 하는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많이 못 내리게 만드는 그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당장 다들 뭐 관세나 혹은 오늘 하루에만 하더라도 신용등급 강등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셈법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중금리, 중물가가 고착화되는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기업을 바라보는 기업 투자할 때 로직들이 바뀔 수가 있다. 가령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저희는 많이 빠지면 사고 많이 네. 올라가면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네.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계속 고정이 되면은 밸류에이션상 진입 레벨도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거는 기업들의 순이익, 비용들을 다 덜어내고 순이익에 대한 성장 저희가 한동안은 뭐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는데 앞으로는 이제 순이익 쪽에 무게 중심을 더 두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경제 지표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 최근에 소매 판매도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JP모건 CEO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미국의 경기 현재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침체는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일단 GDP 나우상으로도 2분기 때가 2%대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이 GDP 나우는 얼마든지 이제 지표에 따라서 가격 숫자 변동은 변할 있을 수 것 있으니까,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미국의 침체 베팅을 하는 거는 좀 위험이 크다,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 미국의 침체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관세. 이게 지금처럼 보편관세 10% 유지되고 품목관세 뭐 20에서 25% 유지되고 이런 식으로 관세가 계속 미국 경제나 전반적인 경기, 전 세계 경기에 타격을 줘야 되는데 관세 저희가 뭐 대부분 생각하시다시피 그렇게 세게 적용하지 않을 거다라는데 다들 중로원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랑 중국 혹은 다른 나라 국가들 간에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저희가 미국의 침체에 지금 베팅을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침체 베팅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최근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강했는데 무디스의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다시 이제 우려가 좀 번지고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나갈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연구원님은 뉴욕 증시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이 네. 때마침 작전 타임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좀 명분을 아웃 오프 더 볼 네. 이거에 좀 제공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까 초반에도 보여주셨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5% 정도 올랐고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포함해서 5월달 이후로 4월 말 이후로 반등세가 좀 셌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관세에 대해서 실적 추정들 자신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인들이 있는데 최근 상승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싶은 사람 찰나에 때마침 이 같은 신용등급 강등이 이른바 작전 타임에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부터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러니까 뭐 좀 더 길게 시점상으로 보면은 7월달 초중순까지는 시장에서도 뭐 지수 방향성 베팅보다는 관세가 기업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나, 또 물가나 경기 데이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거를 서로 간에 이제 계산을 하는 장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 저희가 지금 시점부터 한 두 달 정도까지는 지수 상단 자체가 많이 못 올라가는
그 국면으로 상정을 해놓고 네.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뭐 한 2달 정도 기간을 놓고 봤을 때 2,700 넘는 거는 조금 버거운 일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별로 많이 빠지지도 않는 이른바 그냥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한동안 장기처럼 해왔던 박스권 장세, 이거를 저희가 기본 베이스 경로로 상정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증시가 최근 강한 반등이 나왔고 단기간 상승에 살짝 쉬어가라는 작전 같은 의미로 무디스의 네. 신용 강등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증시 상승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앞서서 뭐 2,700을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오늘도 장중한때 2,600선까지 붕괴가 됐었죠. 또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시장 지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그 계십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약했던 거는 반도체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네. 주가가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올라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을 보면은 네. 미국이랑 다르게 관세에 대해서 민감도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그런 업종들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협상 모드로 들어갔고 일부 관세 유예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황은 나아졌는데, 4월 달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보편관세나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아직 데이터 추정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저희가 4월 달에 시작됐던 1분기 실적 시즌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3분기랑 4분기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우리나라 증시에서 별로 없었던 현상이죠. 네. 3분기, 4분기 추정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 7월 달부터 나오는 그 실적들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게 추정할 수 없다. 일단 보수적으로 가보자. 이런 식의 판단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두 개 상반기랑 하반기랑 실적 추정치가 엇갈리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한 저는 지금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갇혀 있는 그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좀 노이즈가 크다는 점을 좀 체크해 두셔야겠고,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래도 내내 코스피 순매수를 했던데요. 외국인이 돌아오는 걸까요? 최근 외국인 매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뭐 돌아왔다가 오늘은 또 다시 팔고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 외국인들의 순매도, 공격적인 순매도, 4월 달 기준으로 9개월 연속 순매도를 했는데 네. 그 매도세가 5월 월간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죠. 이미 이들의 계속해서 그 한국 들고 있는 지분율 같은 거나 또 얘네들의 매도 규모들 과거의 위기 당시 뭐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이 위기 당시 때 대입해 보면은 지금 매도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공격적으로 안 사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국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이들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 자동차 어떻게 관세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이들 업종에 대한 매수를 저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사고 있는 업종들 한동안 있었죠. 대표적으로 조선방산과 같이 실적에 대한 가시성들이 상대적으로 좀 뛰어난 업종들, 이런 업종들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외국인 수개월 동안 한국 증시 매도를 했지만 그 매도가 뭐 완전히 셀코리아라기보다는 그냥 부분적인 셀코리아 이 정도를 해석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환율 동향도 중요하게 될 텐데 최근 환율 뭐 1,400원 아랫단으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간밤에 나왔던 무디스의 신용등급 네. 강등의 여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환율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환율 전망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인데 그럼요, 불과 뭐 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환율 밴드를 1,400원대 이상으로 했다가 지금 막 1,300원, 1,400원대 사이로 내린 네. 거 보면은 네. 그만큼 상황에 따라서 환율 레인지가 급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300원대 넘나들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올해 쭉 놓고 봤을 때 1,400원대 이상에서 평균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구조적으로 과거랑 다르게 사업개미분들이나 기업들 해외 투자들이 늘어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들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더 증가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당장 그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 이하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방향을 잡혔다라고 저희가 예단하기는 이른 게 아직 그 한국과 미국의 협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실무진들과 협상 소식이 나오면서 환율이 뭐 1,360원, 70원대까지 내려왔던 전력들이 지난주에 있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협상의 본 캐릭터가 아직 등장이 안 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6월달 대선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제대로 된 협상이 나올 텐데 그 이후가 지나야지 환율의 좀 방향성들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1,300원대 지금 환율은 일시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흐름도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앞서서 뭐 섹터 잠깐 언급은 해주기는 하셨는데 외국인들 최근에 매수 업종 보면은 반도체, 조선, 뭐 방산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네. 같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 컴퓨텍스도 열리는데 네. 우리 반도체 섹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냥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냥 전통적인 범용 D램이랑 HBM 쪽 나눠서 봐야 되고 지금 D램 가격도 올라가긴 올라가면서 대부분 다 또 반도체 시간이 오나 반도체도 볕들 날이 오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지금 뭐 디램 가격 올라가는 거는 뭐 제가 산업 애널리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사실은 관세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주문이 좀 당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일시적으로 앞지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디램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지 여부는 이것도 뭐 비겁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2, 3개월 정도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HBM 쪽들로 저희가 가는 게 맞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 젠스당 연설이 있는 이번에 IT 전시회 이것도 있을 거고 이번에 4월 말 5월 초에 있었던 빅테크 실적 시즌을 통해서도 AI 쪽 투자 모멘텀들은 죽지 않았다. 네. 이거를 시장에 강하게 제공했잖아요. 그 내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뭐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나쁘지 않긴 하지만 이제 위로 상승 탄력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초과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반도체 내에서는 D램보다는 HBM 쪽들로 저희가 비중을 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D램보다는 아무래도 HBM 시장을 또 젠슨왕의 연설이 HBM 관련주의 또 다른 상승 재료가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미중 관세 협의 직후에 뭐 수혜주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외국인이 조선과 방산을 담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흐름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냥 이 조선방산은 잘 안 빠지고 가는 장세가 네.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조선방산주 같은 경우는 방송 보고 계신 대부분 분들이 다 들고 계실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수급들이 몰려 있는데 이 수급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관세로 인해서 데이터들을 제대로 수정하기 어려운 기간에서는 저는 실적 가시성이 있는 업종들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자주국방 모멘텀 같은 또 MRR 보수와 같은 내러티브도 여전히 유효한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뭐 비중을 크게 줄이지 말고 네. 전체적으로 그냥 이들의 시가총액 비중 정도로만 계속 가져가셔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중국 쪽과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혹은 이제 엔터와 같이 관세 무풍지대라고 불리는 이들 업종도 최근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있긴 한데 이들 업종들도 역시나 본인들의 시가총액 비중대로는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영국과 미국의 그 관세 협상으로 조금 완성차 업체들 주가가 좀 반짝하다가 다시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도 싸기는 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싸기는 싼데 이게 진짜 밸류에이션이 아닐 수가 있죠. 지금 PER로 보면은 거의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인데 네. 문제는 지금 PER에서 이익이 더 빠져버리면은 현재 PER이 싼 PER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3배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거 한 달 뒤에 보니까 알고 보니 6배였어. 네. 이러면 잘못 들어간 걸로 되잖아요. 네. 지금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관세에 대한 조금 실적 추가적인 둔화 우려가 있는 거고 영국이랑 미국이랑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 협상한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영국의 물량은 10만 대고 네. 한국은 평균적으로 100만 대 이상을 내보내니까 이 100만 대를 수출 쿼터 합의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확장 재정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만 보더라도 어제 TV 토론에서 나온 발언과 관련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주에 그렇죠. 갖고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인들과 관련된 직접적인 주식들은 그냥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테마주로, 맞지 네. 않나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초당파적으로 지금 여당과 야당이 추구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이거는 중기적으로 저는 좋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주사가 거의 대장주로 떠오를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은행, 증권, 금융주들도 역시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네. 가장 중심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주주환원 모멘텀도 좀 지켜봐야 된다. 향후 이제 시장 흐름 관련해서 좀 챙겨봐야 될 지표, 이슈들 어떤 걸 좀 보고 계십니까? 역시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라고 언제 협상 한번 결렬될지 그게 한번 관건일 것 같고, 제가 네. 봤을 때 한 큐에 협상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과거에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협상 과정 지켜봐야 되고, 또 6월 달까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6월 FOMC나 또 고용, CPI 이런 물가랑 매크로 지표들의 중요성들이 높아지는 구간이다.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만 끝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6월 달은 완전히 매크로 장세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 움직이지만 이 밖의 종목들은 또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네. 있는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시장을 대응할 만한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네, 저도 뭐 네. 전략을 보고 있고 매크로 탑다운 보고 있는데, 지금은 굳이 탑다운 보기보다는 바텀업에서 저희가 종목 장세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종목 장세 속에서 저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이라는 아이디어 그 재료가 있으니까 여기에 주목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바텀업에서 종목 장세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오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